이런 나쁜 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올해 70이 된 아내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도 참 기구하죠. 남편도 먼저 갔고 외아들도 사고로 떠났습니다. 저도 그냥 따라가고 싶었죠.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만 저에게 7살짜리 손주 녀석이 남아있거든요. 그 아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는 바람에 그 손 놓지 못하고 아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불행이 그걸로 끝이라고 여겼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장문을 열어본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내일도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죠? 그날도 어김없이 휴대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집으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요즘 다리도 아프고 지병도 있어서 먼 길 가는 게 힘들거든요. 집에서 약 먹고 쉬고 싶은데 며느리가 매번 전화를 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은 가족이라곤 며느리와 손주뿐이니까요. 지은아, 나 좀 쉬면 안 되겠니? 무릎이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 제가 모시러 오면 안 될까요? 하루 안 오셨다고 우리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계속 할머니 언제 오냐고 그러는데 제가 갈비찜도 해놓을게요. 어머니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우리 민재가 나를 또 찾아? 갈비찜은 우리 민재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자, 지은아, 네가 와서 나 좀 데리고 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에 불이 나도 전 우리 손자 얘기만 나오면 꼼짝 못해요. 작년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나서요. 민재만 보면 그나마 숨이 붙어 있더라고요. 애 얼굴만 봐도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잠시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났어요. 며느리가 요즘 자꾸만 자기 집으로만 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민재 데리고 우리 집에도 잘 왔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는 꼭 자기네 집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뭐 손주 장난감이며 물건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러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 사진이 보이더군요. 남편도 살아있었으면 우리 손자 진짜 귀여워했겠죠. 전 24살에 가난한 고등학교 선생과 결혼했어요. 우리 친정은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죠. 새방에서 시작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10년쯤 지나니 친정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셨어요. 사위를 인정하시고 조금씩 도와주시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가 40 될 무렵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서울 중심가 아파트와 건물, 예금을 물려주셨어요. 갑자기 풍족해졌지만 저희는 사치하지 않고 아들 교육비에만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20년 전 남편이 학교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부터 전 혼자가 됐죠. 아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제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장가를 갔는데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가 17년 전이에요. 28살이었죠. 아들하고는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결혼 후 몇 년 있다가 손주가 생기니 정말 좋더라고요. 가족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작년에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가 들이받았대요. 병원에서 전화 왔을 때 전 택시 타고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제 아들은 눈 감은 채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와 며느리가 오니 아들을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저는 정신없이 울부짖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같이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장례식 사흘 동안 전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셨어요. 남편도 먼저 가고 이제 아들까지 보내니까 더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고맙게도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의 새 출발을 위해 그럴 순 없다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매일 두세 통씩 안부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반찬 해갈게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밑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손주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놀아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구세주였습니다. 며느리가 없었더라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를 일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베란다에 서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마워, 지은아.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다. 그렇게 1년쯤 지나니 저도 조금씩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물려받으신 재산 관리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해. 은행 일도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래도 요즘 은행 업무가 복잡하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힘들어지면 내가 말할게. 어차피 이 돈은 나중에 우리 민재 줄 거야. 우리 강아지 크면 대학 가고 결혼하고 다 돈 들어가잖아.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재 잘 키울게요. 그때만 해도 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느라 그렇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매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죠. 며느리네 집은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쯤 걸려요. 무릎 아픈 제가 가기엔 좀 먼 거리인데 민재 보고 싶어서 갔어요. 처음엔 별일 없었어요. 밥 먹고 민재랑 놀다가 저녁 때 집에 오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끼던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진 겁니다.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려고 꺼내려니까 없는 거예요. 어? 분명히 여기 뒀는데. 서랍을 다 뒤졌어요. 옷장도 뒤지고 화장대도 뒤지고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나이 들어서 깜빡한가 싶었죠. 집에 오는 사람도 없었고 다른 귀중품은 그대로고 그것만 없어졌거든요. 내가 어디 다른 데 뒀나 보다. 나중에 나오겠지. 그 후에 또 며느리네 집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서랍 안에 잘 넣어두었던 금두꺼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도둑이 들었을까 싶어 경비실까지 내려가 엘리베이터 출입 CCTV를 확인해도 그날 들어온 외부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 진짜 치매 오나? 자꾸 깜빡하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감 도장이 사라진 거예요. 인감이 없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인감은 중요한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도 쓰고 은행 업무 볼 때도 쓰고 그게 없어졌다는 게 말이 돼요? 통장이랑 같이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큰일인데. 그래서 놀란 마음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혹시 우리 집에 왔다 갔니? 아니요,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물건 좀 찾고 있어서. 어머니, 무슨 물건인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내가 찾아볼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집안 단속도 더 철저히 하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잘 두었는지 더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가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중품 등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고를 사고 중요한 물건을 다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는 저만 알게 했고요.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나서 가보니 며느리가 와 있더군요. 제가 현관문을 여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더군요. 그렇게 며느리 차를 타고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손주놈을 꼭 안았어요. 우리 손주 안으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식탁에는 갈비찜이랑 나물 등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 놓았더군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갈비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그래, 잘 먹을게.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마트 좀 다녀올게요. 과일이 떨어져서요. 민재랑 집에서 놀고 계세요. 2시간 정도면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 다녀와. 간 김에 커피도 마시고 천천히 오렴. 며느리가 현관문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숨바꼭질 하자. 내가 숨을 테니 할머니가 찾아. 그래, 좋아. 할머니가 술래할게. 거실 벽을 보고 눈을 감았어요. 손주는 저만 오면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조릅니다. 제 아빠랑 하던 놀이라고 하던데 아비가 없으니 제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다 숨었니? 응! 손주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어요. 전 손주를 찾으러 방마다 다녔어요. 거실에 있니? 없네. 화장실에 있니? 여기도 없네. 작은 방에 있니? 여기도 없는데. 어디선가 손주가 킬킬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방 문 앞에 섰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거든요. 민재야, 여기 숨었구나.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방은 정돈이 잘 돼 있었어요. 침대도 깨끗하고 화장대도 깨끗하고 깔끔한 며느리 성격대로 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 있니? 무릎 꿇고 침대 밑을 봤어요. 없었어요. 커튼 뒤에 있니? 커튼을 확 열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벽 쪽에 서 있는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여기 숨었구나. 장롱문을 확 열었어요. 옷들이 걸려 있었고 아래쪽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세게 열어젖혔는지 그 상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보이더군요.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두꺼비였습니다. 분명 우리 집 서랍에 있던 거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다 발밑에 빨간 주머니가 있었어요. 천을 풀었더니 제 인감도장이 나왔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인감 밑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어요.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건데 이것도 며느리가 왜 챙긴 걸까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걸 왜 갖고 있지? 뒤에서 민재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할머니 못 찾았지? 나 화장실 세탁기 뒤에 숨었어. 응. 우리 강아지 잘 숨었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민재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죄 없는 우리 손주. 이 애는 모르잖아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손주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감쪽같이 이런 걸 훔쳐가다니요. 저는 고심 끝에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걸 빼내갔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일일이 숫자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고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제 물건을 훔쳐갔어요. 경찰관이 제 말을 듣더니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손주를 방으로 데리고 가 놀고 있으라고 했지요. 혹여 못 볼 꼴을 볼까 싶었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사과랑 배 샀어요. 씻어 드릴게요. 그 웃음이 갑자기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이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저는 그 말에 안방으로 들어가 상자 안에 있던 제 물건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안색이 변하더군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물건들이 왜 너희 집 안방 장롱에서 나오니? 왜 그랬어? 그게 말이죠,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저는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자 씨께서 본인 소유의 귀금속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고 하시는데 이 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와 달리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신고하셨어요? 제가 그걸 훔쳤다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아, 증거가 나왔잖아. 무슨 말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어디 있죠? 경찰관들은 식탁 위에 있는 반지와 금두꺼비, 인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신고하신 아내자 할머니 것이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 다이아 반지는 친정 엄마가 주신 거고, 금두꺼비는 제가 구입한 겁니다. 증서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인감 도장도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제 집에 있던 거예요. 며느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 겁니까? 경찰관 한 명이 며느리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며느리 이것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줬어? 며느리가 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듯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보름 전에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분실할까봐 걱정된다고 저보고 보관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어머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보며 말했어요. 사실은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세요. 작년에 제 남편이자 어머니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경찰관들의 표정이 안쓰럽게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셨어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약도 2번씩 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 멀쩡해요. 경찰관님,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등기부등본도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까 사본 떠놓으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어머니 재산관리 도와드리려고요. 어머니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나중에 매매하실 때를 대비해서 시세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경찰서에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네, 가야죠. 가서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언제 없어진 겁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며느리네 집에 자주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며느리네 집 갔다 오면 집에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CCTV나 목격자 같은 거요. 그건 없어요. 제가 의기소침하게 대답하자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훔쳐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가 직접 주셨어요. 보름 전에 전화하셔서 우리 집에 오시더니 지은아, 이것들 네가 보관해줘. 나 혼자 있으니까 도둑 들까봐 무섭다고 하셨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녹음이 있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은아, 도와줘.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보름 전에 허리 아파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을 때 한 말이었어요.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녹음해뒀던 겁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만 너무 당당하게 자세하게 말하니까 진짜처럼 들렸어요. 그럼 며느리분이 시어머님 댁에 가신 적은 없습니까? 한 달에 2-3번 가요.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요. 근데 그때 늘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할머니, 며느리 분한테 직접 물건을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럼 며느리가 할머니 집에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요. 비밀번호 다 알고 있지요. 할머니 아파트에 CCTV 있습니까? 네, 있어요. 경찰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요. CCTV 자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40분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관이 통화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CCTV 확인했는데요. 최근 며느님이 단독으로 할머니 댁에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가져간 거라고요. 할머니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CCTV 전부 확인했는데 며느리 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늘은 모시러 갔다고 했으니 그것만 보이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분 알리바이도 확인됐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하신 날짜 앞뒤로 며느님은 마트나 백화점, 미용실 등에 있으셨네요. 카드 내역이나 가게에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칠 힘도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병원 같이 가드릴게요. 병원은 무슨...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들 잃으시고 우울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찰관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으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제가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님, 할머니 잘 모셔드리세요. 할머니가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럴게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차 있어요. 태워드릴게요. 그리고 병원 같이 가요. 지은아, 나 정말 안 줬어. 진짜야. 어머니, 알아요. 어머니가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선생님 만나봐요. 약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며느리 차를 탔습니다. 가는 내내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손주를 동네 지인에게 맡기고 왔다는 며느리는 저를 계속 진정시켰습니다. 진짜 제가 줬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하긴 며느리에게 풍족하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나중에 손주에게 제 재산을 다 준다고도 했는데 굳이 그런 걸 훔쳐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더 이상 증거도 없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저를 정신과로 데려다 주더군요. 저도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의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멀쩡해요.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 분한테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드님을 잃으셨다고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우울하십니까? 우울하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식을 잃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십니까? 아니요, 저 멀쩡합니다.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약도 2번씩 드신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한두 번 실수한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신 적은요? 그건 며느리가 훔쳐간 거예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며느리분은 할머니가 직접 주셨다고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안 줬어요. 단 한 번도. 의사 선생님이 뭔가 적었습니다. 처방전이었어요. 일단 이 약 드셔보세요. 항구울제하고 항불안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상태 봐가면서 치료 계획 세우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받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좀 나아지실 거예요. 며느리 차를 타고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현관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약 꼭 드세요.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매일 확인할게요. 그래.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살갑게 구는 며느리의 모습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가 미친 걸까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의사도, 심지어 증거도 없었어요. CCTV에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며느리는 매일 전화했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어머니, 제가 모레 갈게요. 며느리는 늘 그랬듯이 저에게 잘하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정말 제가 잘못 안 걸까요? 아니면 진짜 제가 며느리에게 준 걸 깜빡한 걸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제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환갑이 넘어 손주도 있고 해서 가끔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여보세요? 그래, 승미구나. 무슨 일이니? 언니 잘 있죠? 근데 민재 엄마 재혼해? 지난주 금요일에 청담역 근처 카페에서 민재 엄마가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걸 봤잖아. 그동안 민재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잘해서 고마웠는데 몰래 연애 중인가 봐. 그래? 나도 모르는 일인데
그것보다 더 희한한 일이 있어. 우리 집 물건 없어진 게 며느리 장롱 속에 있더라고. 뭐? 그게 말이 돼? 경찰에 신고했어? 하면 뭐 해? 며느리가 훔쳐간 증거가 없대. 나만 노망난 할머니 됐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사진 한 장 찍긴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두 사람이 한두 해 만난 사이 같지 않았거든. 평소 남편의 외도로 늘 골머리를 앓던 동생이라 그런지 남녀가 이상하게 앉아있는 걸 싫어하더니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별한 며느리가 누굴 만나든 간섭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은 뭔가 수상쩍어서 저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몇 초 후에 사진과 함께 톡이 왔습니다. 저는 불길한 마음으로 사진을 열었어요. 사진을 보니 고급 카페 아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며느리가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같은 게 여러 장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70 평생 살면서 그렇게 시겁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 장롱을 열었을 때보다 더 황당했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제 옆집에 사는 남자였어요. 한 달 전에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인사했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제 옆집에 사는 그 남자가 며느리와 내연 관계라면? 솔직히 경찰이 확인한 CCTV는 아파트 입구였거든요. 옆집 사람이니 들어가고 나가는 건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 했습니다. 승미야, 이 남자 내 옆집 사는 사람이야. 뭐? 옆집? 아니, 그럼 이것들이 짜고 언니 물건 훔친 거 아니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나쁜 년이 날 속였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언니, 증거를 모아야 해. 언니 말로는 경찰이 안 믿잖아. CCTV도 없고 알리바이도 다 있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 이 나쁜 년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러는데. 일단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며느리나 그 옆집 남자가 다시 침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잖아. 그리고 며느리 뒤를 밟아야 해. 내가 그걸 어떻게. 다리도 아픈데. 내가 할게. 걱정 마 언니. 남편 바람핀 것도 다 내가 잡았어. 그렇게 제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을 제가 하고 있으니 속이 문드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러워지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손주를 위해 며느리가 꾸미는 악행이 뭔지 밝혀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를 꽉 물고 사촌 동생을 도왔습니다. 현관 쪽에 하나, 거실에 하나, 안방 입구에 하나 설치했어. 작은 카메라라 눈에 안 띄는 거야. 카메라 3개를 설치했어요. 시계 안에, 액자 뒤에, 옷걸이에. 정말 눈에 안 띄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나 그 남자가 들어오면 다 찍혀. 그리고 언니 휴대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휴대폰에 앱을 깔아줬습니다. 화면에 우리 집 거실이 보였어요. 며느리 뒤도 밟아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기엔 힘들잖아. 내가 사람을 고용했어. 언니는 나만 믿어. 사촌 동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두었으면 며느리의 모함으로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우울한 할머니가 되어 병원에 갇힐지도 모를 일 아니겠어요. 일주일 동안 탐정이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사진이 매일 왔어요. 며느리가 옆집 남자와 만나는 장면,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 식당에서 밥 먹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장면. 하지만 집 안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나 그 옆집 남자가 제 집에 침입한 장면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물건을 가져갔을 텐데. 사촌 동생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하더군요. 모든 사연을 들은 변호사가 저에게 긴급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재산부터 보호하세요. 혹시 며느리가 어머니 명의로 뭔가 했을 수 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 명의로 위임장이나 서류 나간 거 없나요? 확인해 볼게요. 은행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있으시네요. 예금 인출 위임장이 등록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본인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그 인감 제가 분실 신고할게요. 그리고 위임장 취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도 갔습니다.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최근에 제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신청된 거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예약이 신청됐다가 반려됐네요. 서류가 미비해서요. 언제요? 2주 전입니다.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네, 며느님이 위임장 들고 오셔서 하시긴 했어요. 그랬겠죠. 이제는 그 누가 위임장을 써도 해주지 마세요. 모든 서류를 다시 제 명의로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인감도 새로 파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부동산 등기에도 경고 표시를 해뒀어요. 탐정이 찍어온 사진과 영상들이 쌓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집 남자를 만나는 장면이 수십 장이었어요. 그걸 보더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요? 이미 위임장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쵸.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며느리가 남자를 만났다는 것만 증명될 뿐입니다. 며느리는 계속 어머니가 물건을 직접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도 그 말을 믿는 상황이에요. 둘이 공모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요. 무슨 증거요? 옆집 남자가 안혜자 씨 집에 침입하는 장면이요. 그게 잡혀야 둘이 짜고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며느리가 그냥 연인 만난 것뿐이라고 발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통장이며 등기도 막혔으니 안혜자 씨 다른 재산을 노릴 겁니다. 일단 며느리를 집 밖으로 유인하세요. 그럼 그 남자가 움직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거짓으로 그런 연기를 할 수도 없고 며느리를 마주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탐정 말로는 며느리와 옆집 남자가 차를 타고 보유권을 방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내 손주를 거기다 버린답니까? 아직 그건 모르고요.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봐 언니, 민재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잡아야 한다고. 언니 노리려고 그 남자가 옆집으로 이사 온 거야. 올 사람 따로 있었다는데 거기서 2달만 살겠다고 2배를 지불했대. 옆에 있던 사촌 동생까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무슨 연기를 하니? 아니면 손주는 어쩌려고? 언니 마음 단단히 먹어. 이것들 한두 해 사이가 아니야. 대학 때부터 만난 사이래. SNS에 증거가 다 있더라고. 뭐? 그럼 우리 아들은 뭔데? 나쁜 년이 아주 내 아들 이용하고 내 손주를 버릴 셈이구나. 그래, 승미야. 내가 잡을 거야. 이 나쁜 년 콩밥을 먹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미안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경찰까지 부르고. 내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봐.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지은아, 우리 화해하자. 민재도 보고 싶고. 어차피 넌 내 며느리고
민재는 내 손주잖아.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물론 저 들으라는 연기였겠죠.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캠핑 갈래? 민재가 캠핑 좋아하잖아. 정말요? 응, 가자.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자.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며칠 후 며느리와 민재를 데리고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캠핑장이었어요. 차 안에서 민재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캠핑 진짜 가는 거야? 그럼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기뻐요.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요. 그래, 좋은 시간 보내자.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거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뜻을 모르고 연신 방긋거리며 웃더군요. 가증스럽게 말입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네 있어. 그래, 가보자. 민재 손을 잡고 그네로 갔습니다. 민재를 태워서 밀어줬어요. 민재가 깔깔 웃었어요. 저 웃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기를 굽고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국그릇에 김치찌개를 가득 담아서 제 앞에 놨습니다. 고마워.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너무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걸 확인하듯이요. 그때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응? 먹을게. 숟가락으로 김치찌개를 떠서 입 근처까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흉내만 냈습니다. 그리고 슬쩍 옆풀밭 해버렸어요. 민재야, 고기 더 먹을래? 응. 민재한테 고기를 구워주면서 계속 김치찌개를 먹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요. 전부 슬쩍슬쩍 버렸습니다. 그걸 모르는 며느리가 제가 잘 먹는 줄 알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다 드셨어요? 한 그릇 더 드릴까요? 아니야, 배불러. 그래요? 그럼 민재 씻기고 올게요. 그래, 내가 재울 테니 이 닦고 오너라. 며느리가 민재를 데리고 샤워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재빨리 그릇을 치웠어요. 제 김치찌개 그릇은 따로 비닐봉지에 담아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며느리가 곧 아이를 데리고 오자 저는 민재를 텐트 안에서 재웠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 우리 강아지. 민재가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텐트 밖으로 나왔어요. 캠핑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제가 졸리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하품을 했습니다. 후아, 갑자기 졸리네. 어머니, 피곤하시죠? 오늘 먼 길 오셨으니까요. 낮잠 좀 주무세요. 눈이 감기네. 며느리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졸리는 척 했어요. 며느리가 제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지금 들어가. 응.
어머니 잠들었어. 김치찌개에 수면제 탔거든. 지금 완전히 기절했어. 서류 전부 챙겨. 응, 알았어. 조심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행이야. 거기서 평생 썩으면 돼. 저는 지금껏 사촌동생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통화 버튼만 누르고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은 채였거든요. 아마 이 말이 다 녹음되고 사촌동생이며 변호사, 경찰까지 들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수면제 탔구나. 어머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주무세요? 잤으면 내 재산 다 뺏길 뻔했지. 어머니, 무슨 소리를? 지은아, 나 김치찌개 안 먹었어. 한 숟가락도.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아까 다 들었어. 네가 전화하는 거. 옆집 남자한테 지금 우리 집 들어가라고 한 거.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너 정말 내 물건 안 가져갔어?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 며느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에휴, 수면제를 제대로 탔어야 하는 건데. 뭐? 어머니,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게요? 증거 있어요? 제가 수면제 탔다는 증거? 그릇에 남아있어. 증거로 제출하면 돼. 에이, 설마 그걸 경찰이 믿겠어요? 어머니가 우울증 환자인데? 나 멀쩡해. 그게 어머니 생각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머니가 환자인 줄 알아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받으셨잖아요. 며느리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저 처음부터 어머니 재산 노린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한 것도 돈 때문이었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오빠는 제 대학교 선배예요.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어요. 사실 저희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둘 다 돈이 없었죠. 그때 어머니 아들을 만난 거예요. 완전 로또였죠. 이 나쁜 것이 처음엔 아들이 어머니 재산 물려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억대 이상으로. 대박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어차피 수면제 먹고 기절해서 기억 못할 거라 생각하는지 거리낌 없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고백이라도 하듯이요. 그래서 아들한테 어머니 재산 빨리 물려받으라고 했죠. 근데 그 바보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러냐고? 효자인 척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기로 한 거죠. 어머니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서 제가 법정 후견인 되면 재산 다 제 거잖아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사고 난 거야?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아들이 제 전화 내용 엿듣고 알아버렸어요. 제가 민수 오빠랑 통화하는 거요. 그날 진짜 난리 났었죠. 이혼하겠다고, 경찰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네, 그날 밤에 애 아빠가 화나서 차 몰고 나갔다가 사고 난 거예요. 뭐 제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서 사고 난 거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이 나쁜 년! 일어서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곧 또 잠드실 거예요. 김치찌개 말고도 음료수랑 물에도 탔어요. 뭐, 넌 사람도 아니야. 사람? 에휴, 웃기네.
세상에 돈이 전부인데 무슨 사람 타령이에요. 어머니도 돈 많아서 여태까지 편하게 사신 거잖아요. 내 돈은 민재 줄 거야. 민재? 에휴, 어머니. 그것도 제가 다 계산한 거예요. 뭐? 며느리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민재가 민수 오빠 애인 줄 알았어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생긴 애니까요. 근데 낳고 나서 몰래 DNA 검사했더니 다행히 어머니 아드님 애더라고요. 뭐라고? 다행이지 뭐예요. 어머니 재산 물려받을 명분이 있잖아요. 손주니까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민재가 상속받고 민재는 미성년자니까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 관리하는 거죠. 근데 돈이란 게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재산 빼돌리고 환자로 만들어 병원에 가둬둘까 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어쩌면 좋죠. 이 악마 같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홍지은 씨, 맞습니까? 경찰관 2명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공모자 박민수 씨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녹음 잘 되셨죠? 저는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 다 녹음됐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은아, 너 지금까지 한 말 다 녹음됐고 실시간으로 경찰관에게 보고됐어. 수면제 탄 것, 우리 아들 죽게 만든 것, 민재 DNA 검사한 것, 내 재산 노린 것, 전부 다. 며느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리고 네가 수면제 탄 김치찌개 여기 있어. 비닐봉지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성분 검사하면 수면제 나올 거예요. 경찰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지은 씨, 살인미수, 사기, 절도, 주거침입,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함정을 파면 어떡해요? 경찰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지은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아들이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슬펐을까. 아들한테 사과해. 며느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제가 왜요? 살기 싫은 남자랑 억지로 살고 애 낳고 어머니 비위까지 다 맞췄는데요. 저 할 만큼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짝! 제 손이 며느리 뺨을 후려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때린 거였어요. 이 나쁜 년, 우리 아들 죽게 만들고 나까지 병원에 쳐넣으려 하고. 며느리가 뺨을 감싸며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안심하세요. 민재는 진짜 어머니 손주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위로라고 하는 거야? 위로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손주 있으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없지만요.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더 나빠요. 돈만 있으면 다예요. 평생 저주할 거야.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가 떠났어요. 저는 텐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변호사님, 민재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머니가 양육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며느님이 친권 포기하겠죠. 텐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민재가 깼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서 깬 모양이에요. 부랴부랴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강아지,
깼어? 할머니, 밖에서 무슨 소리 났어? 엄마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 나도 가야 돼? 아니야. 할머니랑 여기서 자자. 응? 근데 할머니, 왜 울어? 제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할머니 안 울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민재가 제 품에 폭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 그 밤 민재를 재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음료에도 수면제를 탔다고 며느리년이 그랬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냈어. 이제 편히 쉬어. 민재는 내가 잘 키울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캠핑장을 떠났습니다. 사촌 동생이 찾아와 차로 데려다 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법원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 입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쪼르르 다가오더군요.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법원 가야 해. 법원이 뭐야? 응, 나쁜 사람 벌 주는 곳이야?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 혼내러 가는 거야. 그럼 빨리 혼내고 와.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직 엄마가 왜 안 오는지 모르는 이 아이. 사촌 동생이 그동안 민재를 봐주겠다고 해서 저는 안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며느리분하고 박민수 씨 선고 날입니다. 어머니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곧 문이 열리고 교도관 2명과 함께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카페에서 며느리랑 웃으며 얘기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피고인 박민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공모자 홍지은과 함께 피해자 아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주거침입, 절도,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르니 넘은 노인님을 알면서도 정신질환 환자로 위장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한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박민수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교도관이 붙잡았어요. 다음은 며느리 차례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역시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3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방청석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 홍지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홍지은은 시어머니인 피해자 아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 생전부터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 탈취를 계획했고 남편 사망 후에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약하여 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 한 행위는 살인 미수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본인의 아들을 이용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점도 아동학대로 악질적입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으로 나갔어요.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피고인 홍지은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며느리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며느리가 한 일들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말이죠. 그렇게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네 본 모습을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처음부터 돈만 노렸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야. 그 충격 속에서 차를 몰다가 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나쁜 건 민재에 대한 행동이야. 네 친자식을 보육원에 버리려고 했잖아. 네가 어떻게 엄마야? 민재는 지금도 엄마 언제 오냐고 물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알아? 그 말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우리는 널 용서 안 해. 넌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리고 민재 걱정은 하지 마. 네가 버리려고 했던 그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키울 거니까.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똑바로 걸었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홍지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도 있어 미성년자 권민재에 대한 친권을 조부모인 아내자에게 넘깁니다.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피고인, 친권대에 이해 있습니까? 며느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없습니다. 친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합니다. 할머니인 아내자 씨가 양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엄마 자격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민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기 전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민재에 잘 부탁드려요. 제발요. 그게 며느리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가증스럽게 이재와 자식을 부탁한다니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법원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친권도 어머니한테 넘어왔으니까 이제 민재 공식적으로 어머니가 키우시는 거예요. 민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직 어리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손주인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 없는 동안 잘 있었어? 응, 사촌 할머니가 떡볶이 해줬어. 그래? 맛있었어? 응. 손주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풍기는 아이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도 이런 냄새가 났었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 매번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어요. 민재야, 엄마가 말이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7살 아이에게 엄마가 감옥에 있다고,
엄마가 할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치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너를 보육원에 버리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미국으로 일하러 갔어. 미국? 응? 아주 먼 나라야.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한대.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언제 와? 아주 오래 후에. 그럼 나 엄마 못 봐. 나중에 민재가 크면 볼 수 있을 거야.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엄마 대신 민재 키워줄게. 민재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 안으로 폭 안겼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친권을 가져오려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판결이 있기 며칠 전에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며느리분과 박민수라는 남자가 모든 걸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는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어르신을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키고 며느리가 법정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 민재는 보육원에 맡기고 둘이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재를 보육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메시지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가면 불편하다. 보육원에 맡기고 우리끼리 가자고 했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원래 애정이 없었던 거죠. 돈만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그저 귀찮은 짐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손주를 평생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한다고요. 그 후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공원이 가깝고 어린이집도 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3층짜리 빌라의 2층이었죠. 햇볕이 잘 들고 남양이라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그래, 여기서 할머니랑 민재랑 살 거야. 와, 넓다. 손주는 신나서 집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빈 방을 이리저리 구경하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야, 이 방이 네 방이야. 내 방? 진짜? 응. 여기서 민재가 자고 놀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돼. 와, 할머니 고마워. 손주가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둘의 새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민재 깨워서 세수시키고 밥 차려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엔 장 보고 집안일하고 민재 데리러 가고 저녁엔 공원에서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책 읽고 잠들기. 이런 활동들이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일은 넘은 몸으로 7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무릎도 허리도 성한 데가 없었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고 민재를 안아주는 것도 팔에 힘이 붙였습니다. 그래도 민재가 웃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재가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 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할머니 봐, 높이 올라갔어.
하고 소리칠 때 잠들기 전 할머니 사랑해 하고 볼에 뽀뽀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게 다가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나는 없어. 엄마는 미국에서 왜 안 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는 물어볼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질문을 받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민재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올 수가 없어. 왜? 그건 나중에 민재가 크면 알게 될 거야. 나 엄마 얼굴도 잘 기억 안 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는 할머니고 엄마는 엄마잖아. 미안해. 할머니가 왜 미안해? 그냥 엄마 대신이라서. 민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정말? 응? 할머니는 나랑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잖아. 어린이집 갔다 오면 매번 기다려주고. 고마워, 우리 강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약속? 그래, 약속. 우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창밖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며느리? 이젠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7년 후면 출소하겠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민재는 이미 중학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엄마 없이도 잘 자란 당당한 아이로요. 저는 그때까지 민재를 훌륭하게 키울 겁니다. 민재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국화차였어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느리와의 전쟁도 법정 싸움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민재와 단둘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먼저 보내고 늙어서 손주까지 키우니 고생 많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쓰러워합니다. 하지만 전 행복합니다. 민재가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움직이고 웃는 이유도 모두 그 아이 때문이에요. 민재가 없었다면 전 아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잠든 손주 머리맡에 앉아 속삭입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널 잘 키울게. 엄마는 없지만 할머니가 2배로 사랑해줄게.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행복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지켜줄게. 끝까지. 민재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은은한 빛이 마치 우리 둘을 살아있게 해주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겪은 일이 믿기지 않더군요. 마치 막장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사기꾼과 손잡고 제 재산을 노리고 손주를 버리려 했다니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겨내고 살아야죠.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를 위해서라도요. 다행히 손주랑 먹고 살 만큼은 돈은 남았어요. 며느리가 다 가져가지 못했으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돈 덕분에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작은 일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